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총선 이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환영하지만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지대 4개 신당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공관위 구성과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낙동강 벨트 출마를 받아들인 서병수 의원을 시작으로 여당의 중진 험지 차출이 확산될지 전망해보고 하위 20% 평가 발표를 앞두고 개파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야당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저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총선 이후에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당 소식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견 언론인들로 구성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것들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4월 총선에 대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이기는 공천을 위해 내부 정치나 세력 확대 등 잡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선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냐는 물음에 총선 이후 삶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총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의 기득권층이 수십 년째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를 청산하고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음모론을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한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레이나라는 이름의 스타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김효은 씨를 포함해 4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촘촘히 잘 설계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진심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민주당처럼 돌려막기식 인재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앞으로도 소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공공 필수 지역의료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을 놓고는 거부권에 이어서 사면권도 남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중요한 걸 놓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단 겁니다.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 특별 사면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 사면한 걸 두고 거부권에 이어 사면권도 남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에게 공천 신청 자격을 준 건 약속 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습니까? 약속 대련 얘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거냐며 군주국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충청 출신의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와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김재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각각 15, 16, 17호 총선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았던 신용한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 공약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경제정책 일자리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행정 30년 경력의 이재관 전 위원장은 주민주도형 지방자치의제를 논의할 때라며 지역 민주주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해온 김재선 이사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힘쓰겠다며 이번 총선이 아닌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부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 정당들이 빅텐트 대통합을 위해 모였습니다. 제3지대는 통합 공간이 구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범야권 소식은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관위 추진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어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통합심사할 공관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는 비례공천 추천과 관련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온 만큼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지금 모여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아주 누더기로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상식에 맞고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는 데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공관위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고 통합공관위 구성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수학 포기자 방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학교별로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수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학교와 지역은 학생대 교사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수학 과목에 한해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자며 심화 수학 과정은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부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은 칼이고 야당의 위성정당은 방패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국민이 볼 때 또 거대 양당 외의 다른 정당이 볼 때 그것은 둘 다 칼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 참여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녹색정의당이 연합체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비례 의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여야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을 하면서부터 이제 소수 정당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신당도 그렇고요. 참가를 원하는 곳들은 여러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출연을 했을 때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 개혁연합신당의 경우 이 민주당이 맏형을 자처한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거다.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오늘 용해인 의원은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용 의원이 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진보연합은요. 이 현재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또 사회민주당 등 소수정당의 연합체입니다. 특히 용 의원은 아예 지역구에서도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용해인 의원 등 이 새진보연합은 병립형 회기를 검토하고 있던 민주당에게 이 거듭 범야권 비례연합 전선 구축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이제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두 정당 간의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이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에 친명계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임명을 했는데요. 네. 이 연합 비례정당 내의 순번과 구성, 또 지역구까지의 선거 연대 등을 놓고 이 맏형을 자처한 민주당과 이 진보 성향의 소수정당 간의 협의는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그 위성 정당의 대출연이 부담스러운지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다시 한번 거듭 그 사과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으로도 내걸기도 했었잖아요. 그걸 좀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이 여야 모두의 이 최대 화두는 위성 정당인 것 같습니다. 이 원내대책 회의 등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이 당 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결국 본질은 위성 정당이 맞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책임을 그러면서도 여당으로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 정당 창당도 똑같다면서 오히려 여당이 위성 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연합 비례정당으로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의 반칙 또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내린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비례연합정당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맏형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명분 중에 하나는 더 큰 규모가 있는 비례연합정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이나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또 이들의 비례연합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어디까지 함께할 것인가를 놓고 이 민심을 살펴가면서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디테일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그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잖아요. 그 위성정당 15일 정도면 또 창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그 비례 후보 배치에 나설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벌써부터 누구를 그 위성정당의 주요 보직에 배치를 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일정을 빨리 돌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위성정당 일정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가칭이죠.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쳤고요. 지난 1일 중앙창당준비위원회에 결성도 신고를 했습니다. 곧 창당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한 15일 정도면 당 구성이 얼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겠지만요. 가장 큰 관심은 이 새로운 위성정당의 비례의원 공천 권한을 가진 이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 또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을 누구와 맡느냐겠죠. 자매 정당이지만 명백하게 별개의 당이기 때문에요. 누가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으로 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비례대표는 지역구 후보처럼 지역민들이나 당원들의 경선을 거칠 필요가 없어서 당 실권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구의 사람이 가느냐 또 영입 인사 중에 누구를 위성정당으로 보내느냐도 중요한데요. 이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이 본당이었던 미래통합당과 뜻이 다르게 이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자 미래한국당 대표를 바꿔가면서까지 순번을 뒤집었던 공천파동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누가 언급이 좀 되고 있나요? 네, 현재는 일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등이 위성정당의 대표나 주요 보직으로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추측성 보도들이 맞았던 적은 별로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게 선을 그었군요. 자, 이제 총선이 그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선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선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네, 이 지역구 얘기도 해봐야겠죠. 이 국민의힘의 이 지역구 공천 트렌드 현재는 이 친윤 또 다선 중진의 험지 출마 제안입니다.
이 3선의 조혜진 의원에게 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패했던 김해갑 또는 이 김해을 지역으로 출마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혜진 의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서 이 5선의 서병수 의원 또 3선의 김태우 의원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 의원에게도 험지 출마를 요청한 겁니다. 서병수 의원은 이에 응하겠다고 네.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김태우 의원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 답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이 강남이나 TK 등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친윤계들도 이 험지 출마를 피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서울 강남 을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논란이 좀 됐던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역시 이 학교 등 연고를 고려한 공천 신청이었을 뿐이고 이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한 어떠한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이 당 일각에서는 4선의 김기현 전 대표나 5선의 조경태 의원에게도 조만간 이 험지 출마 제안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이 제기가 되면서 비명계 그러니까 정확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정부나 당에서 중역을 맡았던 자 그런 이들의 반발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건 말들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정리해 같습니다. 주시죠. 네, 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먼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친명계인 정성 의원이 어제 이 라디오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원론적 얘기이고 실제로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제적 불출마 필요성 제안에 대해서 친명계에서 가능한 제안이다라고 화답한 셈이죠. 반면 비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 임종석 의원 좌장격이기도 한데요. 이 대선은 모두의 패배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론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당시에 이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고민정 의원은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오늘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고작 이틀 만에 나왔던 그렇네요. 논란이라는 건데요. 네. 이 만남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친명과 친문 간의 이런 갈등 프레임을 멈춰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만에 나온 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이기 때문에 네. 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이 민주당의 공천이 구체화될수록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서 전방위적 의회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김 의장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합니다.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두 나라와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번 순방의 주요 취지입니다. 우선 현지 시각 8일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납니다. 국회의장실은 회담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 조선, 인프라, 스마트시티 건설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의 현대차와 기아, SK E&S 등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순방을 통해 산업통상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불가리아에서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루센 젤라즈코프 국회의장을 만나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TIPF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TIPF는 협력 동력 확보와 우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비구속적 업무 협약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를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태양광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과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동포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구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민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배준영 TF위원장은 경기분도 추진에 대해서 수십 년 전부터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도 분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24개 지역에 대해 단수 공천을 결정하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24명의 원외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진구 가벤 서은숙 최고위원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충남 아산 가벤 복기왕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갑과 대구 수성갑, 강원 동해 태백, 삼척 등 당내 험지로 분류되는 곳들이 단수 추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창당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호남 정치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당도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라며 경쟁하는 호남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총선 출마 요구와 관련해 출마 여부 등이 국가와 호남 그리고 당에 도움이 될지를 검토하고 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지정 원칙 폐지에 대해서 소상인의 경영 현황이나 노동자의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조처는 유통 대기업사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휴업일에도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을 위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상인 육성, 고용보험 가입, 국민연금 장기 가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낙동강 벨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당에 불리하다고 꼽히는 지역에 당 중진 의원들이 출마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낙동강 벨트 승리를 위해 5선의 서병수 의원과 3선의 김태우 의원에게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과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3선의 조혜진 의원에게도 지역구를 옮겨서 경남 김해갑 또는 김해을에 출마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구들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속하는 곳이죠. 또 김해갑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향수가 강한 곳으로 국민의힘에겐 불리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험지 출마 권유를 받은 서병수 의원, 오늘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 서병수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북구 강서구 갑으로 출전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당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서병수 의원과 달리 두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죠. 김태우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 조혜진 의원도 결론을 내리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 일각에서 중진의 험지 출마는 희생이 아닌 해볼 만한 도전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객 공천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중진 의원들이 의석을 하나 더 가져오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성큼 다가서는 것 아닌가. 또 이게 이제 험지라고 해서 정말 우리 당이 절대 안 되는 지역에 출마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희생과 헌신이 멋져 보이고 이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자발성이 가미돼야 됩니다.
경륜과 인지도를 갖춘 중진들이 보수세가 옅은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당의 사기가 오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의 요구를 받은 중진들, 고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낙연 차와 이준석 차의 차이입니다. 빅텐트를 위해 움직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정강 정책 측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빅텐트 그림이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차이처럼 간극이 커서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자, 먼저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대표적인 소형 승합차를 타고 곳곳을 다니는 이준석 대표. 쌀 배달하던 차와 마트에서 배달하던 차에 정책을 담아서 곳곳을 달리겠다면서 아주 파격적인 발상과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이낙연 신당은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낙중연대가 이미 멀어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낙연 대표입니다. 의원 시절부터 쓰던 대형 승합차를 타고 다니고 있죠. 실용적인 이미지와 안정감을 나타내는 이낙연 대표의 차량. 이 대표가 걸어온 정치 이력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 빼고 정치적 이력은 모두 갖췄다는 이 전 대표는 30살 이상 어린 정치 후배의 충고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엄숙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좋은 충고죠. 그래요? 저도 걷어내고 싶어요. 네. 잘 안 떨어져서 그렇지.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아직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는 멀었다면서 빅텐트 가능성의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반면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제안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에 즉각 공감하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통합공관위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공관위가 완성이 되고 이것이 실현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지는 길을 열 수 있다.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 하나의 이슈만 공감을 해도 합쳐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제안했던 거고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제 정당이 같이 한 테이블에 모여본 적이 없거든요. 이낙연 신당의 이석현 공동창단준비위원장은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이 직접 나서야 빅텐트가 완성된다며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두 분은 무슨 산악인들도 아니고 무슨 텐트를 이렇게 자주 쳐요. 그분들의 소임은 이제 다 끝났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두 분이 여러 번 만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공관위 제안에 적극 참여한 두 사람, 이낙연 차와 이준석 차의 차이를 줄이고 빅텐트를 꾸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분발해서 반드시 실제 대책을 의지와 희망을 담았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결정을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낙동강 벨트 출마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김태호, 조혜진 의원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기현 전 대표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그 뉴스가 또 있었고, 이런 그 국민의힘 중진들의 험지
차출 앞으로 이제 좀 여기에 이제 어떤 포석이 일단 좀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 또 어떤 영향을 또 줄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과연 친윤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정우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이게 선거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그런데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금강 벨트. 그러니까 그 벨트를 따라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과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낙동강 벨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말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실천에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험지 차출을 요구받은 중진 의원들이 대체로 비윤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면은 이제 그 지역이 비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은 그러면 이제 새로 공석이 되는 지역구에 누구를 투입시키느냐 이게 이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친윤계와 관련해서도 서울의 강남을과 같이 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과 현 정부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같이 공천 신청을 해갖고 굉장히 대통령도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 공천 결과를 봐야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러한 그 검사들은 소위 양지로 가고 또 새로 그 영입된 인재들은 험지로 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인지의 여부. 네. 그다음에 윤한 갈등 속에서 과연 윤심이 작동한 것인지 내지는 한심이 작동한 것인지의 여부가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일단 그 시작 출발점을 보면은 대체로 지금 중진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험지로 지금 가는 것을 요구받는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빠지는 그 지역구에 과연 이제 누가 갈 것인지가 이제 또 관전 그렇습니다.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상황을 둘러싸고 또 윤한 갈등이 또 다시 이제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진들의 험지 출마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이제 차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이 서병수 김태호 씨가 보기에는 네. 부산시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서병수 의원님이고 경남도지사를 하셨던 분이 김태호 의원이신데 이분들에게 영남에 출마하는 게 험지일 수 있는가? 네. 좀 약간 이제 과한 걸 것 같고 왜냐하면 영남이 워낙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원래 기본적으로 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다만 현재 서병수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랑 이제 대결하는 거고 재선의 전재수 의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현재 부산에 민주당이 3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 중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가장 센 걸로 좀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붙어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지면 부산 전체가 이제 쉽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남 역시 민주당이 3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김두관 의원님도 나름 이제 세신 분이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남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험지로 배치한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 위한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서 총 7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7석도 마저 뺏어오겠다. 그런 좀 의지가 더 강한 측면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의 이런 그 전선 구축이 점차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화제도 났고 말에 대해서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이제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몇 가지 좀 주목됐던 그 워딩을 보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힐 것이다. 이거는 의석수를 좀 크게 목표를 잡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총선 이후에 제 인생이 꼬일 것이다. 죽을 걸 알면서도 나왔다. 이게 약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좀 갸웃거리게 되는 또 좀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워딩들도 나왔고 일단 그 총선과 명품 가방 또 윤한 갈등 그리고 이제 대권까지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직접 보진 않고요. 기사를 통해서 쭉 읽었는데요. 네.
죽을 걸 알면서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등극할 무렵에 국민의힘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네. 명품백 문제도 나왔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선 이후에 자기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슬금슬금 이제 그 대통령과의 긴장 수치가 높아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고 요번에 만약에 진다면 진짜 완전히 꼬이는 것이고 만약에 이긴다면 당에 남겠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당에 남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봐서도 그렇고 또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정치에 처음 데뷔하는 것인 만큼 네. 최대한 본인이 피처라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되겠죠. 그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네, 네. 네. 조 의원님. 네.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 클럽 토론회 자체가 네.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인상이었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랬죠?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핵무장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핵무장에 대해서 보수 쪽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지난번에 홍준표 전 의원이었고 지금 이제 대구시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핵무장은 한미 관계라든가 등등을 고려할 때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이것도 좀 이제 인상적이었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의 어떤 남북 관계는 다분히 좀 진보든 보수든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스스로 몰락하게 될 경우, 스스로 붕괴하게 될 경우 러시아랑 중국이 반드시 개입할 거다. 그럴 때 반드시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통일은 뭐 원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대비돼야 될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지정학적 역사상 중국은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네.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포함해가지고 뭔가 좀 한 단계 진전된 어떤 대북 관계나 통일에 대한 토론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도 오늘 2차 심사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컷오프를 당한 예비 후보자들의 이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또 설 연휴 뒤에 나올 하위 20% 그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가 뇌관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제 현역 의원 하위 20%의 친문과 비명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인지 그 이후에 후폭풍 그러니까 개파 충돌 그리고 탈당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들의 제3지대 합류까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정 의원님. 지금 참 그 놀랄만한 사실은 처음에 그 제3지대가 이렇게 움틀 때는 관심이 꽤 높아지는 듯하다가 네. 거대 두 양당이 공천을 시작하면서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훅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공관위가 있고 매우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외양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문과 비명계의 상당수 인사들이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상식적인 예상을 하게 되고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은 제3지대로 경선 이전에 이탈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탈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최근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임종석 그 전 실장에게 네. 소위 그 성동을인가요? 중성동을이라고 하나요? 갑인가요? 성동갑. 네. 중성동갑에 이제 공천을 주느냐의 여부에 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 지역이 민주당에게 있어서 텃밭이기 때문인데 그 소위 상당히 중견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임 실장이 왜 그런 쉬운 지역에 공천 시청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친명 친문 간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그 자체로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불과 며칠 전에 전 대통령과 현 당 대표가 소위 명문 정당이라 했습니까? 그런 선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뇌관이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뭐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공천 탈락자들의 제3지대 합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관위원장은 최대한 중립적인 느낌을 주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오해를 사는 자리인데 네. 오히려 뭐 오해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건지 좀 너무 과도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어떤 내부 갈등이라 그럴까요? 계파 갈등을 오히려 자제시켜야 되는 분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상대적으로 영남의 중진들이 여러 가지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 직후에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남 현역 의원들이 나름 일부 감점이 있으나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정도로 현역 의원들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곽으로 빠져나갈 제3지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민주당 지도부 모두 그 빌미를 주지 않는 거에 엄청 역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서로 마치 게임 이론처럼 서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빌미를 안 주려고 외양을 갖추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김태호, 서병수 이런 분들을 이제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에 내보내는 거 보면서 나름 제가 보기에는 바둑으로 치면 수를 둔 거거든요. 네.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7석도 마저 뺏어오려는 수를 둔 건데 민주당은 친명과 친문이 치고받고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거는 보이는데 수를 두는 게 한 개도 안 보여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이 뭔가 야 민주당이 저쪽에다 뭔가 바둑 수를 두고 있구나. 그래서 저쪽으로 뭔가 공세적인 걸 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좀 반성해야 된다. 그냥 계속 개파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공천 갈등 과정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이제 위성정당에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자매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공천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지도부를 꾸릴 계획이고 한간에는 장제원, 김한길 대표설이 이제 돌고 있고 제2의 2차 유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한선교 대표가 있었던 미래통합당의 이제 그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한국당의 비례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시 대표를 새로 선임하면서 판을 이제 다시 이제 갈아엎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4년 있을까요? 전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누가 당에서 공천의 주도권을 지금 장악했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입니다. 네. 당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과 또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균형을 이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 네.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나 또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한길 전 의원 정도가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거는 어쨌든 47석을 이제 추천을 할 텐데 네. 그 비례대표를 이렇게 순번을 정하고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권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여기 더 많이 이제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긴장의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소위 그 국민의 미래라 그랬습니까? 지금 위성정당 이름이 국민의 미래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양쪽의 어떤 합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이렇게 형식성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결국 병립형이랑 별다를 게 없는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마치도 자기는 준연동형을 할 것처럼 하지만 지난번에 최 부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준연동형은 진짜 병립형보다 더 나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위성정당의 대표가 누가 될 건지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참 참담한 현실인 거죠. 네,
합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그 합을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그게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인지 아니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인지 그게 또 관전 그러니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궁합이 양쪽으로 맞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맞아야 되겠죠. 삼각구도로요? 네, 트라이앵글로. 트라이앵글로 네. 알겠습니다. 최병천 이제 부원장님께는 민주당 상황에 대한 거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비례정당의 주도권을 놓고 이제 소수 정당과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진보연합의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이제 그 순번을 좀 정말 그 번호를 좀 순번으로 하자 차례대로 그렇게 이제 홀짝홀짝 이런 식으로 의견을 그렇죠. 그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후보들을 민주당 시스템에서 만들어 보자, 짜보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통합비례정당이 조국 송영길 신당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인지 또 순위 배치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게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좀 들어볼게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과정의 갈등 관리를 할 거냐. 그다음에 현재까지 좀 유력한 거는 연합비례정당 또는 연합위성정당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안을 이제 수용을 한 건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연동형으로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 경우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네. 지금 이 방식은 그 중간인 건데 그러니까 형식은 연동형이에요. 그런데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사실상 병립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냥 그거랑 또 똑같지도 않은 게 연동형을 모양새로 하고 병립형과 똑같은 걸 하되 위성정당 내에서 소수정당한테 일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나눠줄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2석을 나눠줄지 10석을 나눠줄지.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가 총 47석이면 우리가 선거제도에서 병립형의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10%가 나오면 딱 4.7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민의가 그냥 그대로 계산하기 편하게 누구나 다 계산이 돼요. 네. 그런데 연합위성정당 이 방식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정치적 협상으로 그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과 군소 진보 정당들이 정치적 협상이 좋게 말하면 협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온갖 지루한 나눠먹기와 서로 뭐 담합과 뭐 물밑거래가 막 벌어지게 되거든요. 협상이냐 야합이냐. 그렇죠. 원래 이 선거 때 한 자리 하는 게 실은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현재는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옛날 잔류파들이 모여서 새진보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는 다 원내 진입 가능성이 별로 없던 데들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관전 포인트는 녹색정의당이 들어오냐가 관전 포인트예요. 녹색정의당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이게 이제 다자 테이블이 되는 순간 막 이제 이게 막 복잡해지거든요. 훨씬 더. 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거제도 논란이 외부적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일종의 어떤 공천 갈등이라 그럴까요? 또는 나눠먹기라 그럴까요? 이런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오히려. 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송영길 씨와 조국 씨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이 무슨 정치검찰 해치당인가 약간 괴상한 명칭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를 민주당이 됐건 누가 됐건 같이 할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조국 씨는 좀 약간 다르다고 봐야 돼요.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팬덤이 되게 강해요. 심지어는 연합 비례정당으로 받을 확률은 별로 없지만 독자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약 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 3명을 배출했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연합 비례정당에 합류할 건지 독자 신당을 만들 건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조국 송영길 신당도 고민 중이다, 열려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제3지대의 이제 빅텐트 성사 여부가 또 하나의 이제 관심이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제 통합 공관위 논의를 위해서 제3지대가 오늘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통합공천관리위 이 논의에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준석 금태섭 대표는 찬성을 했고 새로운 미래는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그 통합공관위가 빅텐트를 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처음에 좀 잘 나가는 듯 하니까는
별로 속도를 안 내다가 네. 지금 완전히 그 여론조사 보면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날 전에 뭔가 빅텐트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거 하나 했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소위 통합공관위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주체들이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하고 군소정당하고 해가지고서 뭐 통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도 지금 속으로 뭐 아주 셈법이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주체가 이렇게 그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총선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집단이고 여기서 공관위에서 뭔가를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통합 공관위가 발족됐습니다를 설날 전에 이제 해가지고 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뭔가 대중의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너무 셌고요. 그리고 지금 공천을 하면서 관심이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컷오프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쏠리면서 아예 자칫 잘못하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이 정당들 정말 바짝 정신 차려도 될까 말까한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제3지대 통합공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뉴스에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통합 원래 이제 공천 관리라는 거는 정당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되게 소규모 다자 주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명칭은 요즘 뉴스를 지배하는 게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명칭은 통합공관이지만 실제로는 지역구 조정 이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뭐 새로운 미래는 어디 출마하는데 너네들은 어디 출마할 거냐.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서울 어디에도 출마하고 경기 어디도 출마하고 호남 어디에도 출마한다. 왜냐면 겹치면 안 되니까. 네. 그거 이상을 하기는 쉽진 않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랑 이제 뭐 새로운 미래인가 만들 때 조홍천 의원님과 이원욱 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분 또는 이제 박원석, 정태근 씨 같이 5명에서도 다시 갈라졌는데 요 다자주체 간에 뭔가 빅텐트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이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짧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 사면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그 커다란 관심사가 바로 이 특별 사면 대상자 중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가 나올 것이냐 이 점인 것 같은데요. 이 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소위 제2의 김태우가 나올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네. 누가 됐든 간에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총선 전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사면 복권을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면 복권 되기도 전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특별 사면까지 받고 복권도 됐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격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이유로. 그래서 또 막 이제 그것 때문에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주어진 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나서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비단 국민의힘만의 일은 아니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분명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사면 대상자 중에 어떻게 이번에 후보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이제 최근에 유난 갈등이라고 이제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공천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고 이기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인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가 생각보다 많이 격차로 패배했거든요. 네. 그것은 좀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를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비서실을 하더라도 네. 이렇게 다시 제2의 김태우를 만드는 그런 약간 좀 많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은 차마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